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챔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책을 또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챔프가 또 이렇게 읽어볼 책은 매산동 이야기. 이게 100년 전 순천으로 마실각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순천시에서 펴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여기도 그 순교지, 그 크리스찬들의 그 순교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아마 그걸 많이 소개하는 그런 책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소개에 매산동이 아니고요, 매산등입니다. 매산등. 매산등은 남봉산 줄기에 나지막하게 자리잡은 순천중앙교회를 초입에 두고 조지 와츠 기념관 매산중학교, 매산남 여고등학교, 애양직업재활보도소, 삼산중학교 등과 그 밖의 아파트와 일반 주택들로 이루어진 언덕 위의 마을이다. 그게 바로 매산등입니다. 매산등에 그 애완과 모든 게 있지 않을까 예감해 봅니다. 100년 전 순천으로 마실가기를 펴내며 순천시장 노광규 씨가 이거 소감을 이렇게 매산등, 이곳은 100년 전 돌들이 많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쓸모없는 땅이었으나 선교사들에 의해 새로운 문화를 전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산등은 서양과 교류하는 창구였고 기독교의 요람이었으며 의료와 근대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매산등의 역사는 순천의 근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의 다원화된 문화관광자원의 하나로 사람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이들이 펼친 100여 년의 긴 이야기를 조그마한 지면에 생생하게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때의 이야기를 토시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겨 이 한 권의 책에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증언이라도 하듯 선교사들이 짓고 사용했던 건축물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을 거쳐간 많은 이들의 눈물과 열정, 헌신과 역경, 사랑과 봉사정신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일부 내용들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의미를 달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산등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와 이미지를 우리의 내적, 외적 변화로 만들 수도 있으며 우리 사회의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매산등에 담겨있는 사랑의 뜻이라 여깁니다. 더불어 매산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순천에 살면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100년 전 순천으로 마실가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2월 순천시장 노관규. 그때 순천시장님이 노광규였나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산등 안내도도 여기 있고요. 그러면은 제1장 최초로 근대 서양 문물과 마주한 곳 매산등. 1. 정겨운 순천 지역의 지명과 연역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시작되고 명칭은 사평,
승평, 승주 등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다가 1310년 지금의 순천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진다. 행정에 관할 권역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그 영역 또한 달리한다. 지금의 순천에 이르기까지 1413년 광양이 독립하고 지금의 여수 지역이 1896년 섬들로 이루어진 돌산군으로 1897년 여수 반도는 여수군으로 각각 독립한다. 1908년 독립 행정체제인 나간군이 해체되어 그 일부가 순천에 편입되고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현재 벌교읍의 일명 중도방죽과 벌교읍 회정리 일대가 보성군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현재 순천의 틀을 갖추게 된다. 순천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437년 순천도호부에 순천진을 설치한 이후 더욱 확고하게 기틀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부, 목, 군, 현은 행정체계상 상하 구분이 없이 동일선상에 있었으나 각 고을의 수령이 군사직, 순천 부사는 병마절 도사를 겸하게 되어 수령들 간의 상하 위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순천의 군사적 관할 지역은 나간, 보성, 광양, 홍양, 고흥, 능주, 동복, 화순, 구례 등 전남 동부 지역이었다. 이 매산 등 지명 순천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순천 자존 역천 자망 구절을 떠올릴 만큼 순천이라는 지명은 듣는 사람들에게 순박하고 정겨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기후와 인심이 좋은 곳으로 알려진 순천은 기독교가 전파되고 일제시대에 철도가 부설되면서 광양, 구례, 여수, 고흥, 보성까지 아우르는 전남 동부 지역의 교통과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왔다. 자연 환경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쉬며 어울리는 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다. 철새들의 낙원으로 알려진 순천만은 세계적인 연안 자연 습지 공원으로 자리 잡아가며 매산 등에서 시작된 근대 문명의 자취와 이야기를 보듬으며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으로 나아가고 있다. 매곡동은 음달에 있는 마을, 즉 겨울이면 추운 마을이란 뜻으로 저우실이라 불렸다고 순천의 지명 이야기에 언급되어 있다. 매산 등은 매산학교가 이곳에 들어선 이후 불리기 시작한 매곡동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남봉산 자락에 위치하면서 읍내가 내려다 보이는 약간 높은 등성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순천에서 처음 작성된 지적 원도의 지목을 근거로 조선 후기 매곡동의 마을을 찾아보면 지금의 매산중학교, 매산관 북동쪽의 매곡동 70번지에서 90번지대 부근의 60여 가구의 우명마을과 북정리 부근인 매곡동 333번지 일원의 30여 가구가 전부이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매산 등으로 일컫는 매산중고등학교와 삼산중학교 일대는 조선 후기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향토사료 제2집 지명을 찾아서에는 매곡리, 우명리, 북정리가 1914년 지금의 매곡동 이전인 매곡리로 통합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1917년 일본인 월지 유칠이 쓴 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근면리동 명친일남에서는 청수리가 추가되어 있다. 청수리는 매곡리뿐만 아니라 영정리 또는 영동, 금곡리 또는 금곡동으로 나누어지면서 없어진 것으로 미뤄볼 때 영동의 순천 부읍성 성곽 부근과 이와 가까운 금곡동, 매곡동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100년 전 순천을 찾은 다른 나라 사람들. 근대 이전 순천에서 생활한 외국인 가운데 자진해서 찾아온 사람은 없다.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상주 외국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멜 일행이다. 전라병영에서 생활하던 하멜 일행 가운데 일부가 순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매산학교장이던 언거 선교사의 글에서 순천의 외국인 후손이 살았던 것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하멜 일행의 순천 체류가 처음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멜 이후 일본 표류민의 언급도 나타나지만 일본 표류민이 순천에서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순천에 거주한 외국인은 1905년 이후에 일본인을 제외하면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처음이다. 물론 선교사들이 순천 생활은 조선 후기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에겐 호기심거리였을지도 모른다. 근대기 우리나라를 여행했던 비숍 여사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서양 사람 그 자체가 호기심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종교 그 이상의 주요한 관심사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13년 이후 순천에 건축되기 시작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선교부의 서양 건축물은 순천부 읍성 일대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나 축음기 등은 기절초풍할 만한 물건들이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신문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초기 선교활동의 촉매 역할을 하기도 했다.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은 혼을 빼갈지도 모른다는 루머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분해자들 사이에는 서양식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등에 관심을 보이며 서로 대화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순천에 오기까지 미국에서 순천으로의 여정.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을 여행한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남장로의 선교사들의 한국으로의 여정에서 이들의 입국 경로를 추적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요코하마 또는 나가사키를 중간 경유지로 한국의 부산을 경유 제물포에서 서울로 이어진다. 1894년 1월부터 1897년 3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비숍 여사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의 주된 교통수단은 선박이었다. 내륙에서의 이동도 작은 선박이 주된 교통수단이었으며 수로를 이용한 여행이 안 될 때 노새 등을 이용하여 육로로 여행한다. 선교사들의 선교지 여행 중 서울에서 전주로의 여정은 제물포와 군산에서 선박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육로를 이용하였다. 초기에 순천 방문도 육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한다. 현재 순천만의 대대포구가 아닌 벌교를 경유하여 순천을 방문한다. 이러한 해상교통로는 육상교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920년대 순천 지역의 육상교통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계속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입국한 선교사는 당시 중국의 상주에 있던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파송한 알렌이다. 1884년 한국 입국 이후 알렌은 민영이익을 치료하여 고종의 신임을 얻어 참판 벼슬까지 받게 되어 한국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후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선박 츠르가마루로 부산 제물포를 거쳐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미국 남장로회 최초의 한국 선교사. 미국 남장로회는 안식년 때 귀국한 언더우드 선교사와 반더빌트 대학교 유학생인 윤치호의 영향으로 테이트, 레이놀즈, 정킨 이상 남자, 매티, 볼링, 레이번, 데이비스 이상 여자 등 7명의 선교사를 1892년 한국 선교사로 파견을 결정한다. 중국 선교를 담당한 네비우스 선교사에 의해 1890년 이후 한국의 선교 방법으로 제시된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의해 호서, 호남 지역이 남장로의 선교지로 결정된다. 남장로회의 한국 선교 선발대인
7인의 선교사는 전주의 첫 번째 선교부를 설립하고 이후 선교사의 충원과 함께 군산, 목포, 광주의 선교부를 차례로 개설한다. 전주 선교부. 전주 선교부는 1893년 12월 서울에서 모인 남장로회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제2차 선교여행을 보고한 후 전주 선교부를 개설하기로 결정한다. 그 후 1894년 3월 테이트 선교사와 그의 누이 동생인 매티 테이트가 어학선생 전도부인 취사와 요리를 담당한 소년 6명의 가마꾼, 당나귀 3마리를 끄는 마부 2사람을 일행으로 엿새 만에 서울에서 전주에 도착한다. 하지만 동학 농민혁명으로 1896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1900년 레이놀즈 선교사가 전주 신흥학교, 같은 해 전킨 선교사가 전주 기전여학교, 1897년 여성교사 잉골드가 전주 예수병원을 설립한다. 군산을 최초로 방문한 선교사는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레이놀즈 선교사와 의사 두루 일행이었다. 동학의 후유증으로 1896년 2월에 정킨 선교사 가족, 2개월 뒤 두루 의사 가족이 이주함으로써 군산 교회가 시작된다. 군산의 개항으로 인해 구암으로 선교부를 옮기게 된 정킨 선교사에 의해 군산 영명학교, 정킨 선교사의 부인에 의해 군산 멜보딘 예학교가 각각 시작된다. 1899년 두루 의사의 후임인 알렉산더 의사가 부친의 사망으로 귀국돼 동행한 한국인 어궁선에게 의학 공부를 시키고 어궁선 후에 세브란스 교장이 된다. (1904년) 다니엘 의사에 의해 구암병원을 건축하고 다니엘의 후임인 패터슨 의사 이후 특히 국내에서 유명해진다. 목포 선교부. 1897년 당시 전라남도의 중심지인 나주에 벨 선교사와 하리슨 선교사가 숙소를 마련하는 등 준비하였으나 보수성이 강해 포기한다. 같은 해 10월 개항된 항구도시로서의 목포의 발전 가능성을 예견하고 선교 부지를 구입한다. 1898년 벨 선교사 가족과 오웬 선교사가 이주함으로써 시작된다. 1903년 벨 선교사의 사랑채에서 목포 영흥학교가 개교하고 같은 해 선교회 부속 건물을 이용해 여자인 스트레이퍼 선교사가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1898년 오웬 의사에 의해 시작된 진료소는 1914년 화재로 소실되고 이어서 2층 석조에 프렌치 기념병원이 건립된다. 광주 선교부. 벨 선교사와 오웬 선교사는 목포를 프레스톤 선교사에게 맡기고 1904년 양림리의 김윤수 조사 가족에 이어 두 선교사 가족이 이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1906년 벨 선교사는 자신의 사랑채에서 서당식 교육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1908년 숭일학교가 인가를 받는다. 프레스톤 선교사의 사랑채에서 공부한 여학생을 중심으로 1908년 광주 수피아 예학교가 정식 학교로 출발한다. 광주 병원은 목포 병원에서 일하던 놀란 의사가 1905년 벨 선교사의 집에서 진료를 시작하고 1908년부터 윌슨 의사가 운영하던 중 1911년 그레이엄 장로가 죽은 딸을 기념하는 기부로 엘렌 레빈 그레이엄 기념병원으로 거듭난다. 순천 선교부. 순천을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사는 1894년 4월 레이놀즈와 드루 선교사 일행이다. 이후 1897년 테이트 선교사가 선교 여행으로 들른 이후로 광주 선교부의 오웬 선교사에 의해 프레스톤 선교사의 방문이 이어지고 리스벳 선교사가 처음 세례를 베푼다. 순천 선교부의 제안은 1904년
전킨 선교사의 발의가 있었고 1910년에는 니스벳, 프레스톤, 윌슨 등의 선교사들이 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교부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순천과 인근 벌교 두 곳이 거론되었다가 순천이 장래 이 지역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순천의 선교 기지를 개설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프레스톤과 코이트 선교사의 상주에 이어 프레트, 리딩햄 이상 남자, 비거, 듀프이, 그리어 이상 여자, 그리고 티몬스 선교사 부부가 합류한다. 이로써 순천 선교부는 순천 지역은 물론 여수, 고흥, 보성, 구례, 곡성, 광양, 여수 앞바다에 있는 도서 지방까지 선교 구역으로 삼는다. 불같은 시련. 초기에 선교사들은 서로의 문화가 달라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어쩌다 한국 주택에 초대를 받기라도 하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불같은 시련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고통이 심했지요.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은 선교사님을 초대해서는 반드시 어른 자리로 모셨지요. 선교사님, 따뜻한 아랫목으로 앉으세요. 선교사가 괜찮다고 아무리 사양해도 꼭 아랫목에 앉게 했어요. 오, 불과 같은 시련이 또 시작되는군. 오, 주여 도와주소서. 아랫목에 뜨거운 열로 엉덩이가 될 정도였지만 말도 못하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2장 매산등 선교사 마을. 1. 선교사 마을 형성 배경. 지금의 매산등은 남봉산 줄기에 나지막하게 자리잡은 순천중앙교회를 초입에 두고 순천기독진료소, 매산중학교, 매산남녀고등학교, 애양직업재활보도소, 삼산중학교 등과 그 밖의 아파트와 일반 주택들로 이루어진 언덕 위의 마을이다. 1913년 당시 매산등에 위치한 선교사 마을은 순천부 읍성 북문 밖 동산으로 순천부 읍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조망권을 가진 곳이었다. 당시 이곳은 돌들이 많아 공동묘지, 애기장터로 사용되는 등 버려진 땅이었다.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은 이런 불모지인 언덕과 주변에 초가집 여러 채를 구입하여 우리의 가옥이나 마을 형성과는 다른 미국식의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독립적인 미국식 영역의 마을 구조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정서와 건축 기법을 나름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보다 앞서서 선교부가 설립된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선교부의 축적된 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을을 조성한 것이다. 선교사들의 마을 선정 기준은 읍성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읍성과의 거리, 부지 구입 비용이 저렴한 곳, 종교적 상징성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선교사 마을은 가장 높고 전망이 좋은 곳에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주거시설과 인접한 곳에 교육시설을 두었다. 교육시설의 경우 우리의 유교적 사고를 고려하여 남자 학교와 여자 학교를 멀리 떨어지게 계획하였다. 여자 학교의 경우 독신 여자 선교사의 숙소와 근접하게 배치하였다. 의료시설과 종교시설의 경우 한국인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선교부로 진입하는 입구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러한 선교마을의 배치 형식은 서양의 공간 개념인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사용 용도와 기능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우리의 윤리적 관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주거 영역이 산과 가까운 곳에 배치된 것은 당시 남장로의 선교사의 30% 정도가 우리의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인 집단 주거지로부터 떨어져서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2. 순천 선교부의 설립 과정. 니스벳, 프레스톤, 윌슨, 해리슨의 4인 위원회의 결정으로 광주 양림교회의 김윤수 집사를 통해 일본인들의 투기가 일어나기 전에 우선 부지 매입이 추진된다. 김윤수 집사는 순천 읍성지역 모임처의 김억평과 상의하여 현재 매산 등 일대를 구입한다. 1912년 여름 보고서에서
10에이커의 땅을 2,000달러에 못 미치게 구입하였으나 다음 보고 즈음에는 6,000달러 이상으로 지가가 상승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순천에 오씨를 남겨두어 계약 업무를 마무리 짓게 한다. 이때 성교부 땅을 구입하고자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전하여 옮기는데 당나귀 3마리에 나누어서 싣고 왔다고 한다. 이후 매서인 5명, 전도부인 3명, 조사와 평신도 전도인 10여 명이 22여 곳의 예배 장소를 담당하게 된다. 1907년 목포 성교부 재개설을 위해 활동했던 프레스톤이 1911년 안식년으로 미국에 귀국하여 평신도 선교운동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많은 지원자를 얻음으로써 순천 선교부가 순조롭게 개설된다. 1912년 가을부터 스와인 하트를 중심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선교부 부지 내에 산재한 화강석을 기본 건축 재료로 활용한다. 건축에 앞서 1500주의 나무를 식재하여 성공하였다는 내용을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무렵 군사 도로 개설의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어 순천 광주 간 도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3. 근대 도시의 첫걸음 순천 선교부의 건설. 순천 선교부는 선교사들의 주택과 교육, 병원 시설이 10여 년에 걸쳐 22여 동이 건축되는데 전주, 군산, 목포, 광주의 선교부와는 달리 종합 계획을 갖고 착수한다. 순천 선교부는 리스벳 선교사의 부인 애너벨 메이저 리스벳에 따르면 선교부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를 모두 갖춘 상태여서 조선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선교 거점지로 기록하고 있다. 순천 선교부 개설에 관한 보고 편지 중에서 코잇 선교사가 1911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본부에 띄웠던 편지를 살펴보면 건설 공사에 따르는 재료의 조달 방법과 시공 인부들의 구성 등이 잘 나타나 있어 건설 당시의 현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당초 순천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상주할 캠퍼스는 191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1911년 발송한 편지에서 공사 기간을 1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4월 입주를 언급하고 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 것은 애너벨 메이저 니스벳이 언급하였듯이 일본인 또는 중국인 기능공의 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순천 선교부 건축공사는 순천보다 앞서 설립된 선교부의 건축공사에서 터득된 것으로 추정되는 체계적인 공사 진행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언급된 공조는 돌공사, 석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벽돌공사, 자재운반, 비장공사, 토목공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재 수급에 있어 목재는 현장 주변에서 조달한 것과 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멘트, 페인트, 기타 건축재 등은 선박으로 순천에서 가까운 포구에 하역하고 한국인 노무자를 고용하여 현장에 조달한다. 석재 가공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 함께 참여하지만 나머지 공종의 한국인의 참여는 언급되지 않는다. 목재의 국내산 반입은 순천에서 약 48km 이상 떨어진 산에서 벌목 후 노무자들에 의해 포구로 옮겨지고 또 선박을 이용하여 옮긴다. 회분 또한 약 48km 이상을 운반해서 조달한다. 순천과 여수 지역의 도로 개설이 1912년부터 1914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교부 건립 당시의 도로라고 부르기에는 곤란한 단순히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건은 그다지 양호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한국인 노무자의 운반 무게를 보면 100파운드, 약 45kg 정도의 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며 선교부 조성 당시의 운반 무게는 150파운드, 약 680kg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당시의 한국 남자 체격을 조사한 스트리플링의 자료에서 평균치가 키 163.83cm, 현재 평균은 170.2cm, 가슴둘레 78.74cm, 머리둘레
54.61cm로 나타나는데 당시 우리보다 체격이 큰 외국인들도 운반 무게에 상당히 놀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반 무게에서 드러나듯이 좋지 않은 노무 조건이었음에도 한국인들이 선호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 한국인의 근로 참여 기회가 지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스와인하트 선교사. 건축공사는 프레스톤 선교사와 스와인하트 선교사에 의해서 주로 진행된다. 특히 스와인하트 선교사는 광주 선교부의 영선과 재정 담당자로 미국 텍사스주 철도회사 사장과 사범학교장을 지냈으며 다년간 정부 토목공사에 참여했다. 그의 한국 파송 목적은 남장로의 선교 정책 중 공업교육을 막기 위해서였으며 1911년 내한하여 1912년부터 광주 선교부의 산업교육을 담당한다. 광주 선교부의 건축적 특성은 스와인하트 선교사 방한 이후 다르게 나타난다. 방한 이전인 1904년부터 1910년에는 대부분의 건축 형태가 한식 기와를 지붕으로 사용하는 한양 절충형이었으나 회색 벽돌과 개량된 평기와 시멘트 슬레이트 등으로 점차 바뀌게 된다. 또한 스와인하트 선교사는 이화여대의 건축에도 관여한다. 미국 남장로회의 평신도 조지 와츠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프레스톤 주택, 코잇 주택, 알렉산더 병원, 로저스 주택, 선교부 어린이학교, 와츠 기념 남녀학교, 와츠 기념 성경학교, 현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등이 차례로 건축된다. 특히 1930년 이후에 건축되는 순천 선교부의 건축물은 선교부 종사원의 직업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서양 건축 기술자가 현장 시공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수애양원의 설립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감독 업무 등 전체적인 지휘는 중국인 호시와 같이 외부의 전문 기술자가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 3장까지 오늘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튼 3장 읽었고요. 다음에 또 4장 등록 문화재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년 전 순천으로 마실가기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매산등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기에서 벌어질 또 그 우리나라의 그 선교의 발전과 또 하나님의 그 놀랍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계속 이어질 텐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책이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음 시간에 꼭 최창월 입사가 이렇게 이 책을 또 읽어주면서 많은 사람들과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